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배정 한자를 강의하게 될 박상인입니다. 중요한 건요, 한자를 한문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이 주는 많은 메시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한자를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자를 익힐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을 놓친 상태로 무조건 부호화시키면서 암기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자가 주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또는 그것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상황적인 어떤 의미를 다 놓치고 맙니다. 그 상황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부수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그 부수를 배우기 이전에 한자의 이해, 그래가지고 한 4-5가지 먼저 배워야 될 중요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면요, 첫 번째로 육서입니다. 육서란 무엇이냐면 어떤 한자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6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고 그 분류한 방법을 통해서 뜻이 주는 의미를 파악한 채로 외우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럼 그 육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서의 첫 번째가 상형 문자죠. 이 상형 문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모양상자 또는 모양형자 또는 이 앞에 걸 본뜰상이라고 그래서 모양을 본뜬 글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산의 모양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문자 발생 초기의 단계죠. 가장 처음으로 한자를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이런 산이 있다면 이것이 근문에 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마치 산의 모양을 조금 더 글씨에 가깝게 만들고요. 이것이 전서의 형태에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해서로 건너오면서 이렇게 바뀌죠. 즉 어떤 모양을 본따서 그대로 점점 간략화되면서 글자, 현재 쓰이고 있는 글자의 형태를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상형 문자죠. 이 상형 문자가 문자 발생의 처음 시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사문자입니다. 이 지사문자는요, 말 그대로 어떠한 사물의 의미를 가리켜서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그렇지요. 신호등이라는 어떤 신호체계를 이해할 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좌측 화살표가 오면 좌측으로 간다든가 우측 화살표가 나오면 우측으로 간다든가 초록불은 진행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암시의 여건을 통해서 그대로 생활하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지사문자는 부호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다 아래다 하는 건 부호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물의 모양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위에 있으면 이것이 윗상입니다. 그런데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이것이 아래하죠. 이것처럼 어떤 기준이 되는 곳을 그어놓고 그것의 개념을 위나 아래로 점을 찍어놓고 부호화시킨 문자 발생 초기 단계의 지사문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이것의 중요성은요, 모양을 본딸 수 없는 생각이나 개념을 부호화시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상형과 지사문자가 바로 문자의 첫 번째 제자의 원리입니다. 즉 글자를 처음 창제했을 당시의 원리라는 거지요. 그 다음 상형과 지사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뜻과 뜻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형인 사람인과 상형인 나무목을 합쳐서 이것을 어떻게 또 다른 자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죠. 왜냐면요, 상형과 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글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지의 발달, 즉 사람의 생각이 발달하면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문자가 또는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자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통해서 그 뜻과 뜻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람인과 나무목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서 쉰다의 뜻을 가진 쉬다, 휴,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뜻과 뜻을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까지만 가지고도 한자에 표기할 수 있는 마음이나 지식의 양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러자 다음 단계인 형성 단계로 한자의 제자의 원리를 확성시킵니다.
하나는 음을 따고 하나는 뜻을 따서 형과 성을 따서 형성문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물수와 푸를 청이라는 글자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청이라는 음을 따고 하나는 물이라는 뜻을 땁니다. 이것을 합쳐서 형성문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가 있다. 이것은 무슨 자냐? 물이 푸르도록 맑다에서 맑을 청, 이렇게 나타내죠. 즉 청이라는 음가는 고스란히 따라옵니다. 그러나 맑다라는 건 물이 맑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쫓아오죠. 물이 맑을 때 청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자연이나 산림이 푸른 것은 푸를 녹자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푸르다라는 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원래의 첫 출발 의미는 물이 맑다라는 이야기였죠. 이처럼 하나는 음을 따고 하나는 뜻을 딴 문자, 그것이 바로 형성문자죠. 즉 회의와 형성은 결합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상형과 지사가 제자의 원리, 즉 글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초기 단계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 회의와 형성은 그 글자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의 문자의 어떤 원리겠죠. 형성 문자가 한자의 7, 80%를 차지하니까요. 이 형성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보면,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뜻을 생각해보면 한자를 외울 때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생각과 뜻을 결합해서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해하면은요, 한자의 7, 80%나 되는 형성과 회의 문자를 통해서 한자를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결합의 원리를 무시하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호로만 다가오는 거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의 배정 한자를 설명하는 것도 대부분 한자를 결합하면서 어떠한 뜻으로 결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연상기억법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즉 글자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상황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떠나보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외우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전주문자라는 겁니다. 즉 구를 쩐자 물댈 주자, 즉 굴리고 끌어내어서 쓰는 자죠.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의 글자는 풍류학자입니다. 즉 음악학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나무는 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상이요, 그 다음에 가운데 흰 백은 큰 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양옆에 작을 요는 작은 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큰 상 위에 큰 북과 작은 북을 올려놓고 음악을 연주했다 해서 풍류학이죠. 그런데 이 풍류학만 뜻으로 쓰기에는 이 글자에서 파생되는 글자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더 굴려봅니다. 풍류는 사람이 즐기게 되죠. 그래서 즐길 락이라고 한 번 더 굴려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끄집어냅니다. 즐기는 일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이러한 일들은 좋아한다고 그래서 좋아할 요,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굴리고 끌어내는 문자의 형성 단계, 이거를 전주문자라고 합니다. 즉 한자가 상형과 지사와 회의와 형성을 통해서도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양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말고 이미 있던 글자를 굴리고 끌어내서 그 글자에서 연상되는 또 다른 뜻으로 쓰이자. 그럴 때 음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뜻도 이렇게 달라지는 문자, 이걸 전주문자라고 그래요. 물론요, 전주지방에서만 쓰이는 문자는 아닙니다. 아셨지요? 이것은 굴리고 끌어내어서 사용한다는 뜻에서 전주문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차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통해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요즘 음만 빌어다가 쓰자, 뜻과는 문과 상관없이 음만 빌어다 쓰자. 이게 가, 구, 가, 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즐길락자라는 건 위에서 배웠고요. 즉 가구가락이라는 말을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코카콜라. 즉 이게 뭔 얘기냐면 코카콜라라는 뜻으로서 어떤 본래의 뜻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음만 갖다 빌어다 쓰는 것, 이것을 가차문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아세아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세아, 즉 전혀 뜻과는
상관없이 음만 갖다가 빌어다 쓰는 것, 이것을 가짜 문자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신생어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가짜 문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겠지요. 이것이 한자의 육서입니다. 상형과 지사가 제자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요, 회의와 형성은 결합의 원리고요, 전주나 가차는 바로 전용의 원리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전용, 달리 쓰이는,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전용의 원리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가차 문자의 그 가차와 전주에서 비롯된 육서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요, 앞으로 모든 한자가 주어졌을 때 그 한자를 쉽게 이해하기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육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앞으로 한자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한자의 변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대머리군요. 그러니까 머리 좀 심어줘야죠. 왜냐면요, 대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넓지요. 여러분들요, 처음에 한자의 변천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모양이 있고요.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근문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최초의 문자의 발생 시기 이전에 그 갑골이라고 있는데 그 갑골 다음에 오는 게 근문입니다. 이 근문에서는 이 글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강조하고요, 양쪽 팔다리. 왜냐면요, 아이는 머리가 원래 크지요. 그 다음에 이 근문을 고스란히 다시 전서로 만들어 놓습니다. 전서로. 한자의 변천 과정은 처음에 이렇게 어떤 모양이 있으면 이 모양이 물론 갑골을 통하기도 하는데 이 갑골에서 나온 글자는 몇이 안 되고요, 근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가 다시 전서에서는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전서에서 다시 예서라고 하는 글자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예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떤 파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예서에서 다시 해서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모양을 이렇게 갖추게 되죠. 한자는 이렇게 변천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쓰기 편하고 또 알기 쉽게 간략화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한자의 변천 과정이죠. 우리 한글은 변천 과정이 없지요. 그런데 한문은요, 처음에 모양을 본뜨다 보니까 그 모양을 점점 간략화시켜 오면서 한자의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갑골 문자가 있겠죠. 갑골 문자라 하면 말 그대로 뼈나 등껍질에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청동기 문화가 일어나면서 금속 문자, 즉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 즉 쇠나 청동기에 새기게 되는 그런 금속 또는 돌에 새기게 되는 그러한 문자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문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 이사를 통해서 만든 소전, 전서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서는 좀 더 종까지, 소위 말하면 감옥의 관리들이 송사가 많아지다 빨리 기록하게 되는 예서로 발전을 하고요. 이 예서는 다시 행서와 해서로 발전을 해서 요즘 우리가 쓰게 되는 한자로 형태가 굳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중국에서는 더 간략화시켜서 약자로 쓰입니다. 이걸 간체자라고 그러죠. 이 간체자는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최소한 간략하게 해서 쓰는 그런 글자체를 간체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자는 변천 과정을 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통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알아보기 쉽고 간략해서 간편하게 사용하자. 이것이 한자의 변천 과정을 겪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수도요, 중요한 건 위치에 따라, 유형에 따라 그것이 결정이 납니다. 세 번째로 부수의 위치에 따른 유형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여러분이 이것이 뭘인지 변인지 알겠죠. 부수는 일단 이 부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부수는 214자인데 이 부수라 하면
가장 기본적인 한자를 더 이상 나누어 놓지 못하는 최소 공배수처럼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마치 블럭으로 말하면 마지막 한 개의 그 최소의 단위겠죠. 이것이 결합해서 새로운 모양이 탄생이 되는 것, 이것을 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어에 비유하면 알파벳이 거기에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겠고요. 한글에 비유한다면 자음과 모음, 이것이 바로 한자에서는 부수에 해당하는 거죠. 야, 그럼 부수를 위치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보면 첫 번째로 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은 뭐냐면 부수가 왼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은 사람인 더하기 매산이죠. 이것을 변형 부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인을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이 인산인지 이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인을 변형 부수로 세워놓습니다. 이걸 변형 부수라고 그러는데, 변형 부수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매산을 갖다 놓으면 이건 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 이것을 변형 부수라고 한다는 거고요. 이것을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풀이하면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오래 살 수 있는 신선이 된다 해서 신선선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변으로 쓰이는 것, 이것을 왼쪽에 놓이는 것, 이것을 변이라고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한자의 많은 글자들이 변으로 놓일 때 변형 부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수도 변형 부수로 쓰일 땐 삼수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왼쪽에 쓰이는 경우를 전부 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쓰이는 것을 변이라고 그런다면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방이라고 그럽니다. 부수가 오른쪽에 놓이는 것, 이것을 방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고칠 개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것은 몸기 더하기 칠복이라는 글자를 합쳐놓은 겁니다. 즉, 자기 몸을 두들겨서 쳐가지고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고친다 해서 고칠 개자가 되는 거죠. 이때 옥편을 찾으려면요, 이쪽 방을 찾아야 됩니다. 즉, 오른쪽, 부수가 오른쪽에 놓이는 것을 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보다시피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통해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뜻으로 만들어내는 한자의 원리, 이것을 알면요, 수많은 한자를 여러분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외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214자의 부수가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면 더 쉽겠죠. 바로 그 부수 강의가 끝난 후에 바로 여러분들을 한자능력 검정시험 배정한자로 안내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머리 부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부수가 머리 부분에 두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부수의 글자가 부수가 위에 놓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편한 한자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운면이라는 것과 계집녀, 즉 요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이걸 일명 간머리라고 그러도 그렇죠. 마치 사람이 갓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머리 윗부분에 있다고 그래서 간머리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자냐면 여자가 움집, 즉 집안에 있으면 편안하다 해서 편한 안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한자는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 유형별로 나누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변, 방, 머리 이렇게 나누어 놓고요. 그 다음으로 나누어 놓을 수 있는 게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밑에 발이라고 하는데 밑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수가 밑에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거 더하기 이거죠. 이건 입구고요. 이건 어진 사람인 입자입니다. 어진 사람인. 즉, 입으로 어질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나의 형이다 해서 맏형자, 형형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밑에 놓이는 경우를
부스의 밑에 놓이는 것, 저 어떤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 중에서 부수가 밑에 놓이는 걸 발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이런 자가 있는데 이것은 불화랑 똑같은 자로서 연화발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불화발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밑에 밑부분에 잘 놓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없을 문자가 있다면 그 밑에 이렇게 놓였다 해서 이걸 연화발 또는 불화발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야,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엄이 있습니다. 엄. 즉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부스 글자가 위쪽과 왼쪽을 덮고 있는 것, 이것을 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글자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이런 글자가 있다면 뜰 정자가 있는데 요게 부스입니다. 그렇다면 요거다 보시다시피 위와 왼쪽을 덮고 있죠. 이것을 엄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엄에 해당하는 글자를 알아보면은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아주 쉽게 사용하는 범오엄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게 전부 위쪽과 왼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범오엄이 차지하는 위와 왼쪽 이러한 것 더하기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새 더하기 안석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아주 쉬워요. 호랑이가 천천히 기어 들어가서 안석, 즉 벽에를 베고 있는 곳에서 있던 곳에서 곧 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하 처지가 참 딱하다 할 때 있던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자는 틀림없이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무조건 외우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와 왼쪽을 가리고 있는 부분을 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받침.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것이 이 받침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이 받침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부수가 왼쪽과 밑을 싸고 있는 것을 받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왼쪽과 밑을 싸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자인지 알려면요, 첫 번째로 갖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일단 요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글자를 합쳐 놓은 거죠. 이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야, 일단 이 의미를 파악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게 띨착자예요. 띨착. 그 다음 이것을 도끼근이라고 합니다. 야, 보면은요, 옛날에 뛰어가서 도끼를 가지고 뛰어가서 나무를 해올 수 있는 곳은 가까운 곳이겠죠. 그래서 가까울 근이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도끼근의 근의 음을 그드라니 따가고 뛰어가서 가까이 해올 수 있는 곳에서 가까울 근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요거를 일명 많은 사람들이 이걸 책받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책받침이 아니고 착받침이죠. 원래 쉬엄쉬엄 갈착 또는 뛰어갈 착자니까 착받침이 원음입니다. 절대로 책받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라도 다 책받침으로 배웠을 겁니다. 사실은요, 책받침은요, 공책 밑에 넣고 쓰는 게 책받침이고요. 이거는 띨착자라고 해서 착받침이 원음입니다. 꼭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책받침이 생긴 후에 사람들이 다 책받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착받침입니다. 야, 그 다음 받침 말고도 또 하나가 있지요. 왼쪽과 밑을 싸고 있는 이 받침 외에도 어떤 게 있느냐면요, 몸이라고 해서 애워싼 것, 애워싼 것, 예를 들어 애운담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면요, 이런 자가 있겠죠.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부스인데 이게 어떤 글자를 다 애워싸고 있죠. 이렇게 애워싼 울타리 더하기 나무목입니다. 즉 나무가 어떤 울타리에 애워싸여 있으면 크기가 곤란하다 해서 고날곤자입니다. 고날곤. 한자는 지금 보다시피 이야기로 다가오잖아요. 무조건 외우시지 마시고요.
어떤 큰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는 자라기가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곤란할 곤, 고날 곤자라는 자입니다. 이것을 보고 애운담 또는 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재부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에 따라 다른 유형 마지막 부수가 재부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수라는 이야기죠. 214자의 모든 부수는 재부수입니다. 부수는 자기가 부수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나무 모양을 이렇게 본땅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전서에서 이렇게 바뀌죠. 이 전서에서 다시 예서로 갈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해서로 오면서 이렇게 완전한 형태를 갖추죠. 이때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완전한 형태를 가진 이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본인이 부수예요. 본인이 부수인 걸 재부수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필요한 것이 획순입니다. 쓰는 순서요, 필순. 한자를 여러분이 딱 주어졌을 때 한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쓸 겁니까? 어느 정도로 쓰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쓰는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번째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네 번째는 한자의 필순입니다. 필순. 필순 첫 번째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 글은 예를 들면 쉬운 예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자는요, 대나무 조각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종이가 없으니까 대나무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쓰면서 말아가면서 썼기 때문에 왼쪽부터 오른쪽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내천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쪽부터 쓰고 이렇게 가지를 않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자의 필수는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쓰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석삼이 있다고 칩시다. 이 석삼을 가운데 먼저 쓰고 위 쓰고 아래 쓰면 어색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 쓰는 겁니다. 이 필순이 왜 중요시 여기느냐면요, 한자를 아름답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서예를 하면 알겠지만 행서, 즉 좀 더 빨리 쓰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그 순서대로 쓰면 빨리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이 필수는 꼭 여러분이 지켜야 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어떤 게 있느냐면 가로획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로획을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10이 있다고 칩시다. 가로획 먼저 쓰고 세로획을 나중에 쓴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은 꼭 지켜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절사 같은 거, 흑토 같은 거 꼭 뭐 먼저 씁니까? 가로획 쓰고 세로획 쓰고 가로획 마지막 닫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필수는 삐침과 파임불이 만났을 때는 삐침 먼저 쓰고 그 다음 파임을 나중에 쓴다는 거죠. 야, 삐침은 뭐냐? 이것을 삐침이라고 그러고요. 파임은 이쪽을 오는 걸 파임이라고 그럽니다. 야,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삐침,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걸 파임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는 것은 무조건 삐침 먼저 쓰고 파임 나중에 쓴다. 하나 한번 알아보면 사람인을 쓸 때 삐침 쓰고 파임을 쓴다는 이야기죠. 야, 그럴 문자 같은 것도 위에서 아래로 썼죠. 그 다음에 삐침 먼저 쓰고 파임 나중에 쓰고 요 순서를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한자를 쓸 때 아름답게 써집니다. 야, 그 다음 좌우 대칭이 되는 것. 한자를 쓰다 보면 필순을 쓰다 보면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좌우가 대칭이 될 경우는요, 꼭 뭐 먼저 쓰느냐? 좌우가 대칭이 되는 형태의 글을 쓸 때는 꼭 제일 먼저 가운데를 먼저 쓰고 좌를 쓰고 우측을 씁니다. 야, 한 글자를 알아보면요, 분명히 자글소는 좌우가 대칭이 됐죠. 이쪽과 이쪽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가운데 먼저 쓰고 좌측 쓰고 우측을 쓴다. 이것은 꼭 여러분이 필순을
정해주어서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수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물수가 있습니다. 물수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쓰는 건 가운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좌측을 쓰고 그 다음에 우측을 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필순대로 오는 그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좌우가 대칭이 되더라도 가운데를 꿰뚫는 경우가 있어요. 자, 6번째. 좌우가 대칭이 되지만 꿰뚫는 획이 있어요. 꿰뚫는 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나중에 씁니다. 맨 나중에. 예를 들어서요, 가운데 중이 있다고 칩시다. 분명히 좌우가 대칭이 되죠. 그런데 꿰뚫는 획이 있기 때문에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씁니다. 이렇게요. 필순이 이렇게 돼야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요, 어미모 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어미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꿰뚫는 게 있습니까? 가운데에 꿰뚫는 게 있죠. 좌우가 대칭이 되고요. 그럴 때는 1, 2, 3, 4, 마지막으로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는 거죠. 이것이 필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그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맨 밑에 닫는 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닫는 획은 무조건 맨 나중에 쓰겠죠. 자, 한번 알아보면은요, 안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씁니다. 바깥쪽을 쓰고 그 다음 안쪽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닫습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가 굉장히 많죠.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가 있다고 쓸까요? 이런 돌회라는 글자가 있으면 일단 바깥쪽을 먼저 써야 되겠죠? 바깥쪽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닫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 필순이죠. 그 다음 8번째로 위의 점은 맨 점이라고 쓸 뻔했군요. 점인데 위의 점은 맨 나중에 찍습니다. 이거 허구한 날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글자인데 개견자가 있다고 치면 일단 제일 먼저 가로 먼저 쓰고요. 그 다음 삐침 먼저 썼죠. 가로 쓰고 삐침 쓰고 그 다음 파임 쓰죠.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점은 맨 나중에 찍으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침. 받침 중에요. 받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받침이 있느냐? 예,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되는 받침 이거요. 또 하나는 이거가 있습니다. 야, 이럴 경우에 이거는 맨 나중에 씁니다. 항상 맨 나중에 쓰고요. 그러나 위에 달릴 줄은 변으로 쓰일 경우엔 제일 먼저 씁니다. 먼저. 예를 들어 일어날 기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먼저 쓰고 이걸 나중에 쓴다는 얘기죠. 이게 몸기고 이게 달릴 주 변입니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과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받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때 받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리기 위해서는 달릴 주니까 달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해서 이게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 맨 나중에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가까울 근자 보셨죠? 도끼근 옆에 뛰어갈 자, 도끼를 들고 뛰어갈 마서 나무로 해올 만한 곳 가깝다 해서 가까울 근. 지금처럼 한자는 이러한 형태로 필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만 아름답고 미려한 형태의 글자를 쓰게 되겠죠. 여기까지가요, 여러분이 한자를 이해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부수 214자를 설명하게 될 거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저와 만나게 될 배정한자의 의미 파악이 굉장히 쉬워지고 외우실 때 연상기억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로 외우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